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시다. 326페이지. 점 2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증감 동그라미 하시고.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하여튼 이제 익숙하죠. 이제 증감, 감액 이렇게 되는 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쓰시고. 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 그러면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네 번째 줄에 증액의 경우에는 찾았어요. 증액 동그라미 하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그게 몇 프로예요? 100분의 5니까 몇 프로죠? 5%죠. 5%.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때 거기는 20분의 1, 여기는 100분의 5니까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몇 프로? 5%. 5% 초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봐봐요. 자,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2억 원이에요. 자, 2억 원 중에서 이제 1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그 1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월세. 그러면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하고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할 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할 때 임대인이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문제는 이해하셨죠? 원래 보증금으로 받은 게 얼마? 2억 원.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이제 1억 원을 임차인에게 다시 주고 그만큼 1억 원만큼 뭘 받으려고 한다? 월세. 근데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최고 한도는 얼마예요? 아니 이제 내 말은 여러분 여길 째려보면 답이 보이냐 이거예요. 칠판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사실관계 설명을 제가 다 했고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이제 고민이 책을 봐야 되잖아요. 책을. 거길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입니다. 양가로 2번 읽어보시고요. 답 나왔어요? 얼마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7점? 7.5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얼마냐 이 말이죠. 뭐 프로티지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1,000만 원대는 말이 되겠어요? 1억 원을 돌려주고 월세를 1,000만 원씩 받아. 1년이 뭐 1억 2천이잖아요. 얼마예요? 에? 뭐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법에서 허용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조문을 읽어보고 이런 걸 못 풀면 꽝이라는 거예요. 조문을 읽어보고 이런 걸 못 풀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죽은 지식이에요. 항상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에 있는 내용을 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조문을 읽어보고 반드시 분쟁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준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쉽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지금 2억 원 중에서 이제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할 2푼이죠. 연 1할 2푼이니까 몇 프로예요? 12%죠. 12% 요거 하고 그다음 기준금리 더하기가 아니에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예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기준금리를 몇 프로로 하자? 3%로 하자. 그럼 이거 한 몇 프로예요? 13.5%죠. 하나는 연 12%짜리고 하나는 연 13.5%짜리인데 이 두 가지 비율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 낮은 비율. 낮은 비율. 그러니까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에 연 12%니까 얼마예요?
1억 원에 12% 하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연 1,200만 원 받아야 한다는 거니까 월세로 하면 이제 1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아시겠죠? 자, 그럼 100만 원인데 그럼 지금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200씩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씩 초과해서 받은 거죠. 그럼 초과해서 받은 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초과해서 지급한 거 어떻게 될까요? 줬으니까 끝이죠. 그러던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1억 원을 돌려주고 100만 원이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을 줬어요. 그럼 100만 원 넘는 거잖아요. 그럼 초과한 부분은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낸 거니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제한이 있는데 주택임대차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할이죠. 몇 프로? 10%.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5% 해서 나온 두 가지 비율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 그다음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2%. 그다음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에서 나온 비율 두 가지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 낮은 비율에 따른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내용인데요. 권리금 보호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장사를 해서 자기만의 이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돈으로 환산할 때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권리금은 이제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 근데 임대인 중에 그 못된 임대인들도 많죠. 왜냐면 임차인이 그 장사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 장사를 하면 이제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임차인 밀어내고 자기가 장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임차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고 보통 장사를 넘길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자기한테 내라고 하거나 그럼 아예 이제 임차인을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다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제도예요. 자, 오른쪽에 바로 옵시다. 자, 2번에 1번 갑시다. 2번에 1번 임대인은 찾았어요? 자, 임대인은 2번에 1번.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거 숫자 외워야 돼요.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종례는 3개월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6개월로 연장해 준 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다음 10조의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즉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방해한 경우에 끝에 2번에 갑시다. 자, 임대인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박탈했다, 방해했다면 임차인에게 당연히 손해가 생기니까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손해배상 액수는 아직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 외워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1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주기로 한 권리금이 1억 2천. 임대차 끝났을 때 권리금은 1억인 거예요. 그럼 얼마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1억이 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다시 가볼까요? 자, 아까 상가 건물의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에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 숫자 뭐였죠? 전화번호? 615에 3927이라 그랬죠.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얼마 이하? 6억 1천만 원 이하. 그 다음 수도권 가밀학 지역은 5억 원 이하. 광역시는 3억 9천. 기타 지역은 2억 7천. 자, 그럼 또 서울까지 해봅시다. 자,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왜 되죠?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이어서 얼마 이하이므로 6억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두 가지는 뭐예요? 이제 대항력 취득하려면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 그랬죠. 대항 요건 두 가지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럼 언제 대항력 줘요? 다음 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 줍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주죠? 우선 면제권 주죠. 그 다음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도 인정해줘요? 최우선 면제권도 인정해주는데 이때 요 서울의 경우에 요 을의 경우에는 최우선 면제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죠. 1137은 뭐였었죠? 요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최우선 면제 금액이 보증금 얼마 이하일 때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는 보증금 얼마 이하일 때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까지 최우선 면제 해주는데 벌써 요 보증금만 놓고 계산해도 6,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최우선 면제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최우선 면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 뭐만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자, 그다음에 그 날짜 계산과 관련해서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처리를 먼저 좀 하고 하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 역취득하려면 대항 요건 두 가지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 두 가지가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준다 그랬죠? 아니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주느냐 이거예요. 뭐 했을 때?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전입 신고했을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 생기죠. 그럼 해봐요.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자, 그러면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다음 확정일자도 이제 같은 날 보통 받죠. 그날 이제 이사 가서 짐 풀어놓고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보통 어디 가죠? 주민센터 가죠. 주민센터 가서 뭐 하죠? 전입신고 하죠. 그리고 그때 뭐 가져가요? 계약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뭐 받죠?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5월 2일 오전 빵시에 대항력 생기고, 그 다음 우선 면제권 5월 2일 몇 시에 생겨요? 빵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대항력에는 빵시가 있는데 우선 면제권은 빵시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왜 5월 2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원래 법조문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항 요건, 이게 확정일자잖아요. 그럼 대항 요건 갖춘 게 언제? 5월 1일. 확정일자 갖춘 게 5월 1일. 그럼 우선 면제가 원래 언제 생겨야 돼요? 5월 1일 날 원래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5월 1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기본 전제가 대항력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도 생기지 않았는데 우선 면제권을 먼저 주지는 않아요. 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안 생겼어요. 우선 면제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생기기 전이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보증을 먼저 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대항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5월 1일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까지 생기는 게 언제예요? 5월 2일이니까 결국 우선 면제권도 언제 생긴다? 5월 2일 날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성질 급한 사람은 또 확정일자 도장 먼저 받는 사람 있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람이 5월 6일 날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한 겁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이거 뭐 틀리지 않죠? 5월 7일 오전 빵시에 대항력 생기고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요? 5월 7일이죠. 왜 그래요? 지금 5월 1일에는 뭐밖에 없어요? 확정일자밖에 없고 대항 요건이 갖춰져서 대항력까지 생기는 게 언제예요?
5월 7일이니까 최종적으로 요건이 다 갖춰진 게 5월 7일이죠.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요? 5월 7일.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5월 1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5월 6일 날 받았어요.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뭐 늘 똑같죠. 5월 2일 오전 빵시.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요? 6일이에요, 7일이에요? 5월 6일.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대항 요건 갖춘 게 언제예요? 5월 1일. 그 대항력 언제 생겼어요? 5월 2일 날. 2일 날 생겼죠. 그런데 이때는 계속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계속 없죠. 대항력은 생겼는데 확정일자가 계속 없다가 확정일자까지 갖춰진 게 언제예요? 5월 6일. 그럼 다 요건에 갖춰진 게 언제예요? 5월 6일이니까 언제 우선 면제권 생긴다? 5월 6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만 가지고는 몰라요. 확정일자 받은 날 딸랑 하나만 가지고 모른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알아야 돼요? 이사 언제 갔고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선 면제권 취득하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사 언제 갔고 너 전입신고 언제 했고 그 다음 확정일자 언제 받았니? 다 말해봐라.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우선 면제권 취득하는 날짜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같은 날. 그럼 이때는 요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우선 면제권 생기는 날짜하고 아무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뭐와 상관이 있어요? 요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확정일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보다 빠른 경우, 먼저인 경우. 그럼 이때는 이 확정일자 받은 날하고 우선 면제권 생기는 날짜하고 아무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뭐와 상관이 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 확정일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당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 한참 뒤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때는 확정일자 받은 그날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요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경우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 취득하는 날짜를 알려면 반드시 뭐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주택 인도 언제 받았고 주민등록 언제 했고 확정일자 며칠 날 받았는지를 다 알아야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상가공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거죠. 자, 건물을 뭘 받고 인도 그다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언제 대항력 줘요? 다음 날 오전 빵시.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고 그다음 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가 생긴다?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328페이지입니다. 328. 제3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았어요. 자, 이거 제3절 암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쓸까요? 암기 다 외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 문제가 두 문제네요, 두 문제. 두 문제인데 다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조 문제 잘 정리를 해두고 이제 나중에 판례 특강 시간 때 이제 집합 건물법에 관한 판례 몇 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뭐 집합 건물법 대부분 다 득점할 수 있어요. 자, 7번 와봐요.
자, 여기 백일동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백일동 아파트가 있고 101호, 102호, 301호, 302호 편의상자 6개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한 개의 건물이에요? 6개의 건물이에요? 한 개, 6개. 한 개의 건물이다, 6개의 건물이다. 그러면 요 방 3개가 있는데 단독주택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3개 건물이에요? 한 개의 건물이에요? 한 개죠. 이 자체가 한 개. 101동도 한만 높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그냥 한 개의 건물입니다. 한 개의 건물. 그다음 101호 이건 이제 한 개의 건물의 일부예요. 1동 건물의 일부예요. 그런데 101호는 A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쓰죠. 그다음 102호는 B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쓰고, 그럼 101호, 102호와 같은 건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읽어볼까요? 이거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뜻이 뭐죠? 뭐고? 이런 뜻인 거예요.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A만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보통 쓰는 말로 뭐 전용 면적이라는 거 있죠.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은 뜻이 뭐예요? 전용 면적. 그냥 뜻풀이 하면 돼요. 전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면적. 전용 면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 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이런 건 공용 부분. 아파트에 관리 사무실 있죠. 관리 사무실은 원래 전유분이 원래 될 수 있어요. 뭐 독립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유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규약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만든 것이라 이런 것도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 그럼 공용 부분은 뜻이 뭐예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함께 공짜니까 함께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 전유 부분을 전유 부분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다음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따로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101호 자체는 이제 무슨 부분이라고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A는 101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건 각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거니까 뭐라 한다? 공용 부분. 그다음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얘네들은 성질상 당연히 공용분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성질상 당연히 공용분이 된다. 그래서 무슨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그다음 요 관리 사무실은 원래는 본질은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인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성질상 당연히 공용분이 되는 건 뭐라고 부르고,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로 만든 건 뭐라고 표현한다?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뭐 날라다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대지 사용권의 뭐 대표적 예로 뭐 있을까요? 땅을 쓸 수 있는 근거로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땅 쓸 수 있죠. 또 지상권. 지상권의 뜻이 뭐죠? 지상권. 소유, 사용.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으면 이제 건물 같은 걸 소유하는 사람이 땅 쓸 수 있는 거고. 전세권. 전세권의 뜻이 뭐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이 있으면 또 땅 사용할 수 있고. 임차권. 임차권의 뜻이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도 땅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은 요 대지 중에서 법정 대지라는 게 있고요. 법정 대지. 그다음에 규약 대지라는 것도 있어요. 법정 대지는 뭐냐면 이 101동 건물하고 맞닿아 있는 땅, 이걸 법정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1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법정 대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규약 대지는 말 그대로 규약으로 대지로 만든 거예요. 이쪽에 뭐 도로, 주차장,
정원 이런 것들은 규약에 의해서 대지로 만든 것이라 그런 건 규약대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백일동 건물하고 맞닿아 있는 땅은 무슨 대지라고 한다? 법정대지라고 하고 그다음 규약에 의해서 대지로 만든 건 규약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정대지하고 규약대지는 서로 인접해야 될까요? 인접할 필요 없을까요? 인접? 봐봐요. 그러니까 백일동 아파트하고 맞닿아 있는 땅이 뭐죠? 법정대지. 이쪽에 뚝 떨어져서 도로 존재할 수 있죠. 뚝 떨어져서 주차장 같은 거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정대지하고 규약대지는 서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 없다. 인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왜 냈냐면 그 지역권 때문에 그래요. 지역권의 뜻이 뭐죠?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그때 서비스를 받는 자기 토지를 뭐라 그러죠?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그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된다. 인접할 필요 없다. 인접할 필요 없어요. 그 민법에서 그런 걸 배우니까 그게 이제 그 집합건물법에서 이제 문제로 출제할 만한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법정대지하고 규약대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합건물법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요거 세 가지예요. 전유 부분, 그다음 공용 부분, 그다음 대지 사용권. 일단 여기까지만 좀 교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328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구분 소유권과 전유 부분 찾았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구분 소유권이란 일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말인 겁니다.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또 뒤집으면 또 전유분의 뜻이 나오죠.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101호와 같은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유 부분. 그다음 A는 101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2번에 갑시다.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 그러니까 상가 건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요건을 갖추면 상가 건물도 역시 구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역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구분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상의 판매 시설 및 운수 시설일 것. 니은번 일동의 건물 중 구분 점포를 포함한 끝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숫자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험은 500제곱미터 이상일 거 이렇게 날 텐데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디귿번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겠죠. 안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런 거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리을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또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니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왜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앞에 1동 이렇게 돼 있죠. 1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춰도 되겠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 내는 건 추접한 건데 항상 늘 하는 얘기 있죠. 출제하는 사람이 추접하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 더 추접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우물 팔 때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거리 돼야 돼요? 2m죠. 왜 2m예요? 우물이라서.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유실물 습도 6개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 통고 기간. 민법상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어느 정도의 기간의 경고해야 임대차 소멸하는 거예요? 6.15죠. 6.15. 6.15. 6개월, 1개월, 5일. 그렇게 숫자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분양자의 담보 책임인데 이건 그 주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줄. 자,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또 시공자. 그러니까 원래 분양자만 담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누구도 담보 책임진다. 시공자.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게 분양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건축상의 하자가 있어요. 뭐 매벽이 깨지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일단 분양자 담보 책임지는 거고 누구도 담보 책임진다. 시공자. 시공자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잘 캐치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공용부는 가볼까요? 자, 공용부는 1번 법정 동그라미 하시고 2번 규약 동그라미 해봐요.
자, 법정 공용 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그 기억에 가세요. 예를 좀 미출합시다. 제가 칠판에 썼던 것처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무슨 공용 부분이다. 법정 공용 부분. 그리고 니은번에 가세요. 니은번에 가서 뭐 전기, 배선 그렇게 하나 밑줄. 전기, 배선 이런 것도 다 함께 사용하는 거죠. 얘는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이라 무슨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규약 공용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자, 원래는 무슨 부분이지만 전유 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 건물을 말하는데 하나 잘 밑줄. 관리 사무실. 그러니까 그 규약 공용 부분 하면 항상 생각이 나야 될 게 관리 사무실인 거예요. 아파트 가다가 관리 사무실 한번 좀 들러보세요. 그거 독립성이 원래 있죠. 구조상의 독립성,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 서로 나눠져 있어야 되고 이용상의 독립성은 각각마다 출입구가 따로따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건 무슨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규약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이 아파요? 자, 이렇게 법정 공용 부분은 성질상 당연히 공용물이 되는 거니까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규약 공용 부분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전유 부분이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원래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규약에 의해서 공용으로 만든 거니까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자, 무슨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 없고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 없고 규약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백에 보조단 여백에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요것만. 법정 공용 부분은 땡땡 등기 X. 그다음 규약 공용 부분 땡땡 등기 O. 이렇게 잘 구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옵시다. 3번.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뭐의 공유에 속한다. 전원 동그라미 하시고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니까 다 같이 함께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 괄호 보시면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그럼 있죠.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 쓸 수 있는 공용 부분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 예로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 쓸 수 있는 공용 부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주상복합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주거용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 부분하고 상가용인 건물을 상가용인 사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용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제공돼야 되는데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 쓸 수 있는 공용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간단해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 O예요, X예요? X. 일부 구분 소유자들만 쓸 수 있는 공용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차곡차곡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 경우 갑시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뭐에 따른다? 면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분 면적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사는 사람, 40평 사는 사람, 50평 사는 사람 각각 지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분은 뭐에 따라 계산한다? 전유분의 면적 비율. 그다음 4번에 갑시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일체성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7번 한번 봐봐요. 101호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101호 살고 있는 A가 101호를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죠? A에서 C로 넘어갔죠. 그러면 공용분이 함께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렇게 이전할 때 함께 따라가는 건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자, 뭐가 넘어갈 때 뭐가 함께 따라간다고요? 말로 한번 해봐요. 전유 부분이 넘어갈 때 공용 부분이 함께 따라간다. 이렇게 이전할 때 함께 따라가는 건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 A는 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반성 더하기 분리처분 금지를 한 단어로 말할 때 이걸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뭐라 표현한다? 일체성. 쓰지 마세요. 쓸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가세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일체성. 즉 다음에 잘 보세요. 자, 공용 부분은 그의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그럼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뭐가 넘어갈 때 뭐가 함께 따라간다. 전유 부분이 넘어갈 때 공용 부분이 함께 따라가는 거니까 그다 따르고 일단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죠. 수반성. 수반성.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만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럼 그다음 뭘 써야 될까요? 분리, 처분, 금지. 분리, 처분, 금지. 이렇게 수반성 더하기 분리, 처분, 금지를 한 단어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일체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 갈까요?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이란 전유 부분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데 괄호에 밑줄합시다. 대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걸로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제 그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된 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2번에 갑시다.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가 적용된다? 일체성. 일체성. 그 일체성 아까 뭐 더하기 뭐라 그랬죠? 수반성 더하기 분리 처분 금지. 그럼 칠판 와봐요. 자, 그러면 지금 101호를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A가 C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A에서 C로 넘어갔으니까 A가 가지고 있던 대지 사용권도 함께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렇게 이전할 때 함께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수반성. 그다음에 A는 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죠? 이게 분리, 처분, 금지. 분리, 처분, 금지. 자, 그래서 또 밑에 내려올까요? 자,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일체성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그의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고, 그럼 따르고 밑에 뭘 써야 돼요? 따르고 밑에다가 수반성. 그다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다음 또 뭘 써야 돼요? 분리, 처분, 금지. 자, 그다음에 3번은 통째로 밑줄. 요거 자체가 시험 지문이에요. 자, 민법 267조 규정은 그 내용은 뭔지 잘 모르지만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민법 267조 규정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민법 267조 규정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럼 칠판을 봐봐요. 이게 자, 먼저 민법 267조 내용은 뭐냐면 갑, 울병 요 사람이 땅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갑이 3분의 1 돈을 내고 울도 3분의 1 돈을 내고 병도 3분의 1 돈을 내서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물건을 하나 사는 형태를 공유라 그래요. 갑에 이제 지분 있죠. 공유 지분 얼마예요? 3분의 1. 울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인데 갑이 죽었어요. 갑이 이제 사망한 겁니다. 그럼 이 공유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돼야 안 돼요? 우리 갑이 죽었다. 그럼 그 공유 지분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 사람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갑의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갑의 지분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귀속. 이게 민법 267조예요. 그럼 요 을과 병의 지분은 3분의 1 대 3분의 1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그냥 1대 1인 거죠. 1대 1. 그러면 요 3분의 1 중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걸 누가 가지고 가고 을이 가지고 가고 또 2분의 1에 해당되는 걸 병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3분의 1 중에 2분의 1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을 누가 가지고 가요? 을. 또 6분의 1을 누가 가지고 가요? 병. 그래서 을과 병의 지분은 이제 다시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는 어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계속 늘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염두에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기왕 물건을 공유를 할 거면 어떤 사람하고 물건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그 호롤단신이잖아. 기왕 그 공유를 할 거면 호롤단신. 이런 상속이 넘는 사람하고 함께 공유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민법 267조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공유자 중 어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게 민법 267조예요. 자, 또 칠판을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을, 병 이 사람들이 구분 소유자들이에요. 구분 소유자.
이 사람들은 101호 사는 사람, 102호 사는 사람, 103호 사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이 사람들은 각각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1호 살고 있던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귀속하지 않는다. 귀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죽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죽여버리진 않겠죠, 뭐. 근데 누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겠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101호 살고 있는 누가 죽었대. 그럼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지분을 계속 갖는 구조가 되면 그다음 퇴근하려고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한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올라가면 잔치를 벌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대지 사용권에 이게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일체성. 그러면 101호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한 거예요. 그럼 이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전유분과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귀속하지 않는다. 귀속하지 않는다. 귀속하지 않는 게 또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요 민법 267조 이 규정이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에 적용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법 제 267조 규정은 대지 사용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도 내용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의무 쉬웠다 보도록 하겠습니다.